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그로서리 신선식품 스타트업 샤크마켓 대표 정성원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아젠다가 유통분야 베트남 사업 진출 사례인 만큼 저희 샤크의 배경과 현재 그리고 시행착오의 역사와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베트남 온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샤크마켓은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지구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토마토를 직접 찾아 소싱하고 가장 신선한 온도로 원하는 시간에 완벽하게 배송한다. 10년, 제가 이곳 베트남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7년은 제가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의 주재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저희 샤크마켓이 지나온 길입니다. 3과 7을 더하면 의미가 있는데 그냥 꽉 찬 10이 되네요. 저는 2010년 베트남 법인 예비 주재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2012년 11월에 롯데마트 베트남 법인 CFO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기획, 지원, 신사업 업무를 추가하면서 정말 신나게 일했고 너무 신나게 일하다 보니까 베트남을 사랑하게 되어 제가 정말 사랑했던 회사를 떠나 이렇게 창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사업을 담당하던 2016년 한국에서 마켓컬리가 나오고 기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무시하는 척 했던 시기입니다. 저희 법인도 많은 신사업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었지만 본사의 모든 미팅의 마지막에는 한참 온라인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그때 온라인 하면 떠오르던 건요, 돈이었습니다. 사소한 시스템 하나 수정을 하더라도 그냥 수백억의 투자가 당연히 필요한 시기였고 한국의 좋은 스타트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이제 막 받기 시작한, 그래서 저희 대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상 적자를 예상하며 투자가 힘들었고 당시의 분위기상 이런 규모 있는 투자비를 해외의 작은 법인이 승인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우연히도 글로벌 스타트업 라자다, 샤피 뿐만 아니라 로컬 스타트업인 티키, 샌도, 그리고 한국에서 온 롯데.vn 같은 종합몰이 베트남에 한참 런칭을 할 때였고 한국의 대기업으로서 타이밍은 맞췄지만 의사결정과 실행력의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트래픽을 올리려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야 되니 힘들고, 그렇다고 식품을 하려고 하니 롯데마트는 거리를 두는 시점이었습니다. 계열사긴 하지만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기는 싫었던 거죠. 그때 롯데마트는 아주 적절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롯데의 투자비 없이 향후 5년간 매출의 일정비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저희 협력사는 롯데와 함께 일했다는 레퍼런스가 더 중요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부족하지는 않지만 또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런칭을 하였고 저희는 온라인 식품 시장의 존재 유무를 충분히 테스트해본 후에 수년 후에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스피드L이라는 롯데마트의 온라인몰을 런칭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다 저는 한국으로 발령이 났고 그리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결심했다는 주변의 말씀들이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대단한 결정을 했다는 어떤 조언들도, 격려의 말씀들도 크게 와닿지 않은 게 당시의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결정이었거든요. 함께 일했던 어떤 좋은 멤버들이 그대로 함께 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며 이들과 함께 사랑하게 되고 베트남의 주재원으로서 신나게 일하며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힘껏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무엇을 하던 베트남에서는 거의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었고 그게 또 잘하는 플레이어가 별로 없는 시점인 만큼 고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빨리 답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그 짜릿한 경험이 도저히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운명이죠. 무엇보다 대기업에서 못 풀고 나온 이 신선식품몰의 이슈들을 직접 풀어보자는 직원들의 제안이 곧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본사의 지원과는 무관하게 오프라인 기반의 온라인몰을 언제나 오프라인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였고 재밌는 거는 약속과 다른 늦은 배송, 이미 망가져버린 냉장 냉동식품들, 이런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단가, 재구매를 통해 있어서는 베트남 대표 이커머스 대비해서 수배의 좋은 지표를 보여왔습니다.
고객들이 알아서 온도에 예민한 식품들 제외하고 계속 주문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잘 개선하여 고객들과 좋은 소통을 하자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료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샤크마켓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저희는 2019년에 창업하여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지? 마켓컬리 오아시스. 맞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의 컬리 오아시스를 꿈꾸면서 열심히 커스터마이징 하여서 베트남 1등이 될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베트남에서 한국과 같은 대규모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신선식품 스타트업들과 달리 저희는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극복해 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한국의 많은 시행착오를 저희는 미리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런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저는 좀 피해가면서 베트남의 좋은 비용 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적은 BP 매출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런칭한 샤크마켓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니 좀 예쁘지만 사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죠.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대기업이 3년 만에 이룬 매출을 아무런 마케팅 없이 1년 만에 달성을 하였고, 무엇보다 고객의 객단가가 타커머스 대비 4배가 나오고 고객들의 재구매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객당 연간 구매 금액이 1,300달러에 육박하는 흥미로운 성과를 냈어요. 높은 객단가와 재구매율은 동남아 시장에 이 신선식품 이그로서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해주었고, 저희는 알차게 지금까지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는 베트남에 원래 팀이 있었으니까 좀 유리했던 것 아니냐, 쉬웠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자금, 라이센스 등 모든 게 쉽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먼저 이커머스는 외국 기업에 쉽게 라이센스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라자다나 샤피 같은 경우도 이 라이센스 취득에 굉장한 비용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외국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로컬 변호사와 협의하여 로컬 법인을 먼저 세우고, 제가 그걸 지분을 100% 인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이후에 좋은 투자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의 핵심은 결국은 상품, 물류, 그리고 오퍼레이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웬만한 비즈니스는 다 이 세 가지에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좋은 상품을 개발할 돈이 없었으니 너무나 이제 매일매일 구매하는 뻔한 상품이라도 기본적인 구색을 갖추는 게 중요했고 노력을 했지만, 식품을 위탁으로 저희에게 보내줄 파트너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는지 덜컥 그냥 한 슈퍼마켓이 저희 제안에 응답을 했고, 저희는 그들의 식품을 잘 준비하여서 좋은 정보를 충분한 정보를 준비하여서 완벽하게 배달하고 대금은 좀 천천히 정산하면서 저희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좋은 투자 유치도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 저희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품을 가장 적절한 퀄리티에 좋은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이제는 조금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잘 워킹하는 단계입니다. 초기에 상품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만큼 기존의 경험에 근거하여 베트남 시장을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배송이라도 먼저 완벽하게 해보자,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을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배송은 압도적으로 잘해도 고객들의 약속을 잘 지킨다는 의미로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Trust is new experience in Vietnam 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구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배송도 완벽하게 간다는 것에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베트남에서 처음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하나씩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현하면서 신선식품 커머스 베트남 1등을 향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의 우수한 직원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충분히 신뢰를 하고 있었던 팀이 조금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좀 계기가 있었죠. 저희가 베트남에서 10년간 있으면서 알게 된 첫 번째는 베트남의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책임과 권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누고 소통하면서 일한다면
아마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저희 상품의 MD니까 프레시푸드와 드라이푸드를 좀 넘나든다거나 기획이니까 모든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도 향후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것은 베트남에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루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리더십을 가진 인력과 충분히 교감을 하시면 그 고구마 줄기 캐듯이 아주 필요한 적절한 인력이 줄줄이 우수한 인력들이 회사로 영입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완전한 신뢰를 공유하는 노력 계속 강조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해외 사업만큼은 just trust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업에 대해서 더 걱정하실 수 있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사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지나가고 나면은 생각보다 우리 팀이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 대표님들께서 잘 아시더라도 나를 도와줄 우리 편이 많은 건 좋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여기는 베트남이니까요. 한국 기업인이 당연히 한국 기업과 정부, 지자체들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베트남에 있는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그 좋은 네트워크를 그대로 회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당연히 최고일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이 입으로 떠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너 말고 정말 제누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트너, 어떻게 보면 뭐 저같이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파트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대기업도 베트남에 오면은 그냥 저스트 스타트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돈이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돈이 많은 파트너랑 일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이 많은,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이 많은 그런 파트너와 함께 고민을 할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아마 한 달치 고민이 10분 만에 아마 해결이 되는 또 마법 같은 경험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는 베트남이니까요. 법인 설립 관련해서 수많은 컨설팅 회사가 있을 건데요. 저는 법인 설립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베트남은 자회사로 설립을 하시고 꼭 지주사를 싱가포르나 한국에 두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사업을 하면서 한국이나 베트남보다는 싱가포르에 지주회사 설립해서 베트남으로 그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잘 될수록 이유는 더 분명해질 거고요. 여러분 회사의 대주주가 한국 기업 본사일 수도 있고 투자사일 수도 있지만 돈의 흐름 그리고 텍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에 직접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국에 법인을 두고 지주사를 설립을 하여서 진행을 한다면은 한국 정부 기관들의 대출 또는 지원이 충분할 경우에는 좋은 것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법인도 설립되었고 팀과 제품도 있다면 이제 알려야 되는데, 근데 베트남도 돈으로 마케팅하는 거는 한국처럼 잘 안 돼요. 한국 기업 뭐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많은 몇몇 기업들이 상당한 부분을 광고 마케팅에 투입을 한 다음에 베트남 현지 작은 스타트업들보다 좀 더 어려운 지표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시작 단계라면은 적어도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마케팅이나 좀 인플루언서에 좀 사라질 만한 돈을 쓰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당장 2억 원 이상의 돈을 세이브한 겁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뭐 SNS 마케팅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럴 것도 사실은 별로 한국 이상의 효과를 내기도 힘듭니다. 이럴 때는 베트남의 경험이 있는 여기 크리에이터리 같은 좋은 스타트업들과 협력을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 돈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외부 마케팅에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신한은행, 하나그룹의 바니, 모모, 삼성 등 이미 충분히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곳들을 샤크에 조인할 수 있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 대신 고객들을 모아주고 돈을 써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찾는 데 애를 썼죠. 물론 저희 고객으로 인하여 저희 파트너사들도 함께 기대하는 성과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 최근에는 한국 정부 기관뿐 아니라
우수한 파트너사들과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보다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잘 워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좋은 기운 속에서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부분을 말씀하는 게 이제 준법 경영, 베트남에서의 어떤 법, 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도 베트남 오면 다 스타트업이에요. 왜냐하면 유명 법무법인의 충분한 검토를 받았다고 하지만 한참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잘못 검토했다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적당히 알아보고 먼저 실행하고 그리고 협상하고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1등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씩 해결해도 충분합니다. Just do it. 상대방이 누구든 지금은 나한테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냥 시작하시고 하나씩 현명하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많은 기업들이요, 지금도 1등 기업들도 지금까지도 몰랐던 리걸 이슈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뭐 알면서 그냥 묻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작하고 하나씩 해결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쿠팡도 1등이 된 다음에 법적인 이슈가 많이 생겼잖아요. 자, 저희 샤크가 지나온 길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2025년에 2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여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이 될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 또한 여러분들처럼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위한 파트너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일은 뭐 앞으로 계속 되겠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대기업 주재원으로 거의 7년을 근무하면서 자신있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첫 싸움이니만큼 좌충우돌이 많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좀 더 단단하게 준비하여서 위풍당당한 저희 K 스타트업으로 동남아에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샤크마켓입니다. 정 사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특히 베트남 진출 시에 투자를 싱가포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은 정부나 기업 관련 유관기관과 직접 컨택트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둘째는 제가 중국을 수교 전부터 투자와 비즈니스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베트남은 돈을 벌면은 해외로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벌면은 법 규정에 유배만 안 되면은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대표님 혹시 질문 잘 들으셨죠? 네네. 네, 두 개의 질문인데요. 차례대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베트남에 직접 설립하지 않고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한번 이유를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베트남에 직접 설립한 이제 회사입니다. 예, 설립한 회사이고 이제 지금 싱가포르로 이제 근본의 펀드레이징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옮길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정부 기관과의 어떤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투자가 좋을 것 같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아마 그렇게 작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던 아니면 한국에 있던 베트남에 직접 설립을 하던 어찌되었던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설립을 하고 베트남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정부 기관과는 여기서 베트남에 있는 법인이 직접 일을 하시게 될 거라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효과예요.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오나 아니면 베트남에 직접 뭐 외국인이 투자하나 어쨌든 외국인 투자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해외로 인출이 어렵다. 이게 이제 사실은 포인트인데요.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이유고 많은 투자사들이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하는 걸 선호하는 이유 같아요. 이제 베트남 스타트업들도 좀 웬만큼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없고요. 왜냐면은 투자사들이 좀 걱정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돈 뺄 때 어려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보니까요.
M&A는 돈을 굉장히 잘 빠져요. 내가 이제 회사를 이제 다른 더 큰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뭐 100만 원을 우리 회사를 팔게 되면은 뭐 120만 원이 들어오거나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승인도 잘 나고 돈 인출도 잘 되는데 이제 회사가 이제 잘 망했을 때 돈이 나가는 경우는 남은 돈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찌되었던 돈이 나갈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보통은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돈만 그때그때 모회사에서 자회사 대출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양의 돈을 보내면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베트남에서 유니콘이라 불리는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